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서강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IMF에 있는 멘토링에 대해서 연구를 한국에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IMF는 멘토링과 코칭으로 나눠서 제가 개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멘토링은 주로 누가 하냐면 직장의 그 목적은 아까 서강대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브로드한 것 같은데 IMF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아주 명확하게 IMF에 들어온 사람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도와준다. 그게 IMF 멘토링의 목적이에요. 들어와서 적응하고 더 이제 윗사람으로 올라가고 더 유용한 인력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냐면 멘토는 선배, 자기보다 좀 높은 선배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자문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코치는 뭐냐면 그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주로 멘토는 IMF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코치는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인데 IMF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냐면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요. 저도 코치를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저한테 너랑 잘 일하는 사람 한 50명만 적어내. 50명 쭉 적어내면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답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하나 만나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물어봐요. 새 디렉터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일 잘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사람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런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브리핑을 해줘요. 한 달 걸려서 쭉 한 다음에 와서 야 너는 이건 잘하고 있고 이런 건 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왜 이걸 외부 사람을 쓰느냐? 외부 사람을 쓰면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을 쓰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좋은 나쁜 점이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걸 옆으로 막 전달하면 내 성과평가에 나쁘게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줄 거잖아요.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써서 절대로 이 비밀이 안 나간다는 걸 전제하에 이 사람 너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가 어떠냐 이런 걸 주면서 해서 적어도 한 간부면 2년에 2, 3년에 한 번 정도 특히 자리를 옮기면 또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직장에서의 자기의 그 레pu테이션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줘서 여기서 서바이벌하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게 하고 또 거기서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쫓아내는 이유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약간 살벌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IMF에서 어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뭘 배웠냐는 걸 말씀드렸으면 IMF는 어떻게 취직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한 페이지 정리해봤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한국인 직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저처럼 해외 유명한 대학의 박사를 하는 사람을 뽑는 레귤러하게 뽑는 게 가장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미드커리어라고 박사학위 이런 게 없더라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통화정책에 관계된 사람이다. 다음에 지금처럼 뭐 CBDC 같은 걸 우리가 한다 그러면 CBDC를 연구하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처음에 젊어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해외 대학원을 졸업해서 딱 취직하는 사람 말고 바깥에서 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IMF 사람하고 연결해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 잘한다라고 데려오는 케이스들이 꽤 돼요. 제 생각에는 거의 지금은 그냥 젊어서 PhD 받고 들어오는 사람 이상으로 한 2배 이상은 다 미드커리어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드커리어라고 IMF하고 일하면서 경험이 연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수시로 뽑는 그런 루트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IMF가 각국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다 보니까 이사실이라는 게 있고 각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낸 돈에 비례해서 많이 파견이 되는데 파견한 사람들이 왔다가 IMF에서 나중에 여기 남아있을래 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처럼 국내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뽑는데 어떤 면에서 요새는 많이 뽑냐면 다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뽑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이게 호모지니스하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사람을 뽑자고 해서 IMF가 여기 11월에 서울에 와서 잡 서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11월에 이렇게 잡 올 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희망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과물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좀 왜 한국 사람이 들어오기 어렵냐, 우리는 공무원 일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그 아웃풋이 그냥 회사 이름으로 돼 있지 내 이름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일은 다 했는데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근데 막상 IMF 같은데 11월에 인터뷰를 왔는데 왔을 때 어디서 일하니? 나는 뭐 무슨 은행에서 무슨 일을 했어.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내가 거기 참여했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냥 그 일에 내가 한 일이 뭐다 라고 이름이 딱 돼야 그걸로 카운트가 돼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냥 다 같이 해서 그냥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IMF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야, 그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인터뷰해보고 그러면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참 뽑기 어려운 게 뭐냐면 크레딧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보이거나 그럴 때 그 사람 아웃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 만들어줘서 어려워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만약에 어플라이 한다, 뭐 석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논문과 어디에 발표한 거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학위가 없더라도 IT라든지 특정 분야의 경력자들은 데려가요. 저기 IT가 필요하다는.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IT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상은 IMF에 관한 얘기고요. 월드뱅크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경험이 귀중하게 많이 여겨져서 IMF보다는 좀 더 들어오기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했냐, 이런 디벨롭먼트 경험,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경우에 국제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후진 많이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조 기구에 우리나라에서 도와서 그 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디벨롭먼트에서 하이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런 경력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는 거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IMF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직장이 디렉터는 꽤 높은 직이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저는 한국 사람을 그래도 간부로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IMF 내에서는 간부급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밑에는 많은데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건데 제가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IMF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아까 IMF의 많은 역할은 장기적으로 있었지도 하지만 그런 거 있지만 사실 랜딩도 하고 어떤 크라이시스가 생기면 그 나라 가서 자문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다. 그럼 그 스리랑카에 가서 낮에 스리랑카 정부하고 기관에 가서 막 하루 동안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러면 다 흩어져 한 다음에 저녁 때 딱 모입니다. 그래서 미션실이 딱 모아서 6, 7명이 같은 팀으로 갔다. 그러면 그날 새로 얻은 정보 뭐야 딱 해서 2페이지, 3페이지를 딱 정리해서 돈을 그러면 스리랑카에 얼마 줘야 되겠다. 우리 DC에서 조사할 때는 뭐 얼마로 생각했는데 와서 상태를 보니까 그거에 1.5회를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본부로 보내면 본부에서 오케이가 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사를 한 다음에 저녁 때 모여서 회의를 딱 해요. 회의를 해서 다음에 회의가 나면 그걸 딱 1시간 내에 쫙 요약을 해서 그 2페이지를 본부로 보내서 본부에서 오케이가 나면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직원들은 머리가 똑똑해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그 여러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30분 만에 요약을 딱 해서 본부로 보내는 걸 쓰려고 하면 여러분 제너레이션은 모르겠지만 저희 제너레이션은 말을 하고 그냥 알아듣는 건 하는데 글을 쓰면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주로 누굴 시키냐면 인도에, 그다음에 영국 애들, 영어가 모국어에 있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디렉터예요. 제가 디렉터인데 그 나라에 가서 이 IMF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5명만 데려간다고 할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을 데려갈 거냐, 아니면은 영어를 2시간 만에 잘 써버려 하는 영국애를 데려갈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는 내가 좋은 것 같거든, 한국 사람은.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 데려가? 영어 잘하는 애. 왜냐면 나는 영어를 못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대학교 살 때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리서치 할 때 RA를 뽑는데
리서치 마인드가 잘 되고 연구 잘하는 R을 뽑을까 아니면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R을 뽑을까요?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R을 뽑지 않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보니까 저는 제가 서바이브 했던 게 아주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말로 시키면 하는 일만 했으니까 서바이브 한 거고, 만약에 내가 진짜 2시간 만에 글 쓰는 거를 하라고 했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능력에 따라서 이 라이팅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IMF 같은 데는 다른 디벨롭먼트.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만 잡을 찾겠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국제적인 기회를 많이 준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한 과목 정도는 영어로 말레이시아처럼 배우고 영어로 하고 영어로 글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이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국사를 영어로 가르쳐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지를 외국에 잘 알려주는 걸 하면 민족혼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게 국제교육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참 유용한 경험이었던 거가, 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이 국제교육을 통해서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견해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국내에서만 있는 데 비해서.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국공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우리나라를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하는 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국에 지금 통화 정책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나라는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정책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다 들면 1시간 정도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통화 수합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인플레이션 높아가고 미국이 막 금리 올 때 우리나라 환율이 막 1,440원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환율이 막 1,440원 들어가니까 야 이거 97년 외환위기 때 수준에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신문에서 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부탁하고 비난하는 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미국 가서 수학 얻어와라. 근데 저는 제가 국내에만 있었으면 앞에 너무 당연한 거고 수학을 미국 가서 빨리 얻어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0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수학을 얻으면서 환율이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97년이 아니라 2010년에. 근데 수학이 굉장히 파워풀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학 받아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학 받아올 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그 수학을 누가 받아왔냐 가지고 나중에 크레딧 하냐고도 누가 더 열심히 뛰었냐 가지고 많은 논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IMF 쓰면서 이걸 봤더니 이 수학이 우리나라에 줄 때 우리나라에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9나라를 같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타디를 하게 됐어요.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일단 국제금융 기축통화라고 하는 파운드와 달러와 유로와 이런 게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 페드가 수합을 줬어요. 그 미국 달러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니까 그 다음번에 수합을 준 게 기축통화가 아닌 9나라를 묶어서 수합을 줬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마 그렇게 준 게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한국은행과 그 당시에 재무부가 막 얘기를 해서 그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일하는 걸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왜 이 디벨로핑 컨트리에 수합을 줬냐,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지 않냐,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만 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에 주는 수합은 상시화를 해버렸고, 이머징 마켓에 주는 수합은 3가지 조건이 달성될 때만 수합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의회하고 약속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의 쇼티지가 있을 것, 달러화가 부족할 것. 두 번째는 달러화가 부족해서 이
굉장히 큰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데 금융 위기가 있을 것. 세 번째는 그런 나라의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과 미국의 소비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미국 중앙은행이 수합을 주도록 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중앙은행은 국제적인 걸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하니까 미국의 이해가 위해서는 달러가 부족해져서 어떤 큰 나라가 힘들어져서 그것이 미국 소비자나 미국의 은행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때만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9개국을 준 게 한국도 그 중에 하나지만 바로 백야드에 있는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가 넘어지면 안 주기 때문에 준 거고 그 9나라를 또 언제 주냐면 팬데믹이 생겼을 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아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막 수합을 요구하면 미국은 우리가 아군인데 남이가 우리가 뭐 피로 묻힌 혈맹인데 그게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가서 얘기하고 막 받아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봤으니까 이거 9나라 다 주는데 그래서 저도 뭐 미국 빼다고 얘기해보고 다 주는데 그 당시에 받을 조건을 내봤더니 달러 쇼티지가 있냐.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 쇼티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달러가 강해져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된 거라 달러 쇼티지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이저 국가에 크라이시스가 있냐. 이거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크라이시스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가서 물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멕시코 브라질은 이 코모디티를 엑스포트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라서 오히려 환율이 절하되고 있었죠. 절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우리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우리가 문제 있으니까 9나라 다시 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얘기해봤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앞으로 문제 생기면 수업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정도가 없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는 거는 제가 뭐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저 사람이 우리 시각에서 수학이 필요하다. 이 시각만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언제 부탁하면 되는지 이런 걸 보는데 굉장히 국제적인 시각이 도움이 된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말씀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안 되면 우리는 사실 제가 여기 통화정책할 때 제일 어려운 거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이 몇 퍼센트 정도에 돼야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6%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10%쯤 되면 막 만족하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장난삼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구 구조라든지 저출산 뭐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거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한 2%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성장이 2% 조금 넘는데 자영업자 어렵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럴 때 통화정책 할 때 어렵다는 것만 막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한 나라가 전 세계가 굉장히 다 안 좋은데 우리만 좋을 수 있나요? 또 전 세계가 다 좋을 때 우리만 나쁘면은 똑같은 2%라도 전 세계가 막 4, 5% 성장하는데 2%는 낮은 거고 전 세계가 0% 성장할 때 우리 2%는 우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정책을 하는 거가 어떻게 맞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참 없는 기업은 있는데 어떤 면에 전체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얘기 안 하고 중국 얘기를 하면 저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전에 중국이 거의 10%씩 몇 년을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0% 성장에 너무 막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다 네거티브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워낙 고도 성장에 익숙해 있고 뭔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지방 재정에 돈을 퍼붓고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부동산이 막 커지고 레버리지가 쌓여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마이너 성장할 때 중국은 1년째 10%를 그냥 유지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도 덕을 많이 보고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있는 부동산 버블,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방재정의 고갈 이런 것들의 단초는 그때 썼던 그 굉장히 큰 부양책이었고 요새 와서 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하면 안 되는데 누구도 어드바이스 잘못한 거다 하면서 그런 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는 거는 각 나라의 경제 정책을 할 때 그 나라 사정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 사정이나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정책을 하고 이런 시각이 국내만 있을 때보다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건 꼭 해외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 좋은 선생님이 가득합니다. 유튜브만 가도 좋은 선생님이 많고 워낙 여러 번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 아까 글은 잘 못 쓰면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들어서 그거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워낙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은데 딱 시간이 지나서요. 이상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은 IMF가 있는데 좋은 점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는데 다음에 조용하게 제가 공정을 못하면 얼마나 나쁜 점도 많은지 얘기를 하는 균형이 잡혀서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 우리나라 왜 이러냐 답답하고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막 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할 때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저개발국을 한번 쫙 가서 일주일 돌다가 인천에 딱 돌아오면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반면에 또 이렇게 하다가 좀 나태해진 것 같으면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거기 잘 안 끄지만 좋은 제도 같은 거 보면 이런 건 좀 받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실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헬조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전 세계에 굉장히 다 많아요. 그리고 저개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태리나 이런 데 관광 가지 마시고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세안 이런 국가에 좀 어려운 데 가가지고 거기 젊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시면 헬조선 생각 하나도 없어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